지지난주 정도부터 있었어요. 네. 네,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떠돌더라고요. 네. 제라 씨도 돌았었고요. 예, 그죠? 예. 예. 점점 좀 구체적인 스토리라인, 그리고 저도 들었었는데, 이게 인물명도 막 등장하죠. 네, 구체적인 재판관들 이름이 나옵니다. 예. 언론에 계신 분이나 이 찌라시를 받아보신 분이나, 여의도에서는 이 얘기가 한참 돌았어요. 예. 저도 들었는데. 원래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런 정도의 큰 사건이 있으면은 의뢰 등장하긴 해요. 이렇게 된다더라 저렇게 된다더라. 그 업계, 법적에도 업계죠. 예, 전망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 업계의 루머일 수 있고 그랬으면 저도 하는데. 근데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박근혜 대통령 측 그 변호인단이 구사한 지연 전술. 저건 지연 전술이야 누구나 봐도 뻔한데 그냥 구사했잖아요. 그리고 네. 그게 실효를 거뒀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대면 조사 거부하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된다. 무슨 10일 날 9일 10일 이런 얘기 하는데 9일로 밝혀졌다고 그 말이 되나요? 9일 날 하루 전이라고 밝혀진 게 대면 조사 거부 이유가 안 되는데 거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원래 특검은 당연히 연장된다고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여야 합의가. 원래 이제 100일로 하다가 70 플러스 30일로 바꾸자고 그랬거든요.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이 30일은 무조건 연장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여야 합의였거든요. 70 플러스 30이고 30일은 자동 연장되는 거로 거의. 근데 안 할 것 같고. 거꾸로 이제 검찰 인사를 해서 특검이 그동안 구축한 성과도 와해시킬지 모른다. 이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것도 여의도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죠.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 정황인데 어제 저희가 인터뷰도 했었는데. 네. 이걸 종합하면 이런 루머를 믿고 싶지 않은데 과연 이런 일이 전혀 없을까? 개연성은 없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야삼당이 모여서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왜냐면 처음 이런 얘기가 등장했을 때는 흔히 등장하는 루머이지 그게 가능하겠어 그랬는데 점점 걱정을 하는 거죠. 만에 하나 3월 13일 이전에 헌재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럼 이 루머는 루머에서 함정 추론에 단계로 격상이 되는 거죠. 예. 3월 13일 넘어가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 일정은 완전히 이제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오리무중.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정치 일정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국정 자체가 12월까지 멈춰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요. 모든 게 이제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예. 난장판이 되겠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말. 아하.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는 그 다음이고 이 조속한 결정 있어야 되고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여기는 바른정당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예.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 다시 왔다. 예. 지금 한 13% 정도 반대하는 14% 반대하는 13%에서 80%가 계속 농락돼야 하는가 이거 계속 지켜보는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가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다들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연말과 같은 상황이 다시 오고 있다. 최근은 아마도 이제 점점 긴장이 고조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자, 관련해서 제가 1,500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특검이 오늘 예정된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무산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 쪽은요, 대면 조사가 9일로 못 박아 나간 보도를 유출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주체로 특검을 지목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 격앙된 반응은 보통은 이제 화가 났을 때 격앙되잖아요. 저는 이제 반가워서 격앙될 수도 있다고. 핑계가 나왔다 하고 너무 반가워 격앙됐을 수 있어요. 네. 반가웠겠죠. 이걸로 핑계만 나와라 하고 있는데, 네. 요 앞에 가로치고 반가워서 격앙된 반응으로 기사를 좀 고쳐서 입혔으면 좋겠어요.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죠. 네. 네,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요, 박 대통령 쪽이 그동안 비공개 조사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고 합니다. 네. 대면 조사 장소도
청와대 경례를 고집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의 관례나 법률상으로 보면 대통령의 공개조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어제 보도입니다. 그렇죠. 특검법에 피의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게다가. 네, 언론 브리핑 할 수 있게 네. 아예 못 박아놨죠. 특검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이 검사들을 따로 구성해서 어떤 그 외압도 없이 조사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언론 브리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이 9일을 알려도 되는 거예요. 특검법상으로는. 근데 어쨌든 뭐 사실이 나오기만 하면 이게 이제 그 언론 플레이 한다고 그러는데 언론 플레이 하는 게 아니고 언론 플레이 맞죠. 언론 플레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과 이런 플레이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 알려주라고. 근데 이제 뭔가 비밀이 많아요. 지금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보면. 그래서 청와대가 하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특검에서는 어제는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기자들이 계속 물었거든요. 관련해가지고요. 워낙 큰 뉴스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규철 특검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다 정리해서 말하겠다. 박 대통령 쪽의 부당성을 포함해서 말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대면 조사가 완전히 무산됐다고 판단될 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욕을 해야 하는지 그거를 말을 해버리겠다고 이제 이런 건 전문 용어로 열받았다고 하죠. 네, 뉴시스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청와대 떼쓰기 전모 밝히겠다. 네. 예. 저는 어떤 도대체 부당한 욕을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보는데 그 중에 반드시 이거는 포함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사전 질문지를 달라. 저는 이게 포함됐을 거라고 봐요. 방송 녹화도 아닌데 사전 질문지를. 저는 여기에 과감하게 500원 추가로 겁니다. 예, 2,000원 되셨네요. 2,000원으로 상승합니다.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자신이 편하게 될 수 있는 이제 비서관들, 수석 비서관. 그런 회의에서도 다 이거 들고 오잖아요. 네. 들고 와가지고 오로지 그것만 읽어요. 회의라는 건 뭡니까? 주고받는 거잖아요. 회의가 아니고 낭독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카메라 대놓고 써온 걸 오로지 읽기만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지금 반대편에 서서 자신의 죄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려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토시 하나까지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읽었는데 가장 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사전 질문지가 있지 않으면 응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물론 이제 검사한테 사전 질문지를 달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시험지 미리 보는 거죠. 조사가 아니죠. 조사가 예. 아닌데, 저는 평생 그래왔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법정에서 등장하는 얘기들도 예외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토시 하나가 그대로 읽는다고.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발언이 없다고 하는데, 방송에 나가지 않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네. 저는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이런 거를 요구했을 거라고 보고 요구 안 했다면 박 대통령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대면 조사로서 의미가 사실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이미 서면 조사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지만 예. 직접 만나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삼성 영장 영장 기각의 기각의 이유였죠. 중요한 이유잖아요. 예.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뭐 여러 가지 특검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요구를 많이 했을 거라 봐요. 이 중에 하나만 걸려라. 거부하는. 특검이 이거 안 받아들이면 우리 안 해. 계속 그랬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응할 생각이 없으니까 응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야 하니까 부당한 요구를 계속 했겠지만, 이 질문지를 미리 달라는 이야기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고 계속 밝혀지고 있고 지금까지의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을 보자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라고 500원을 걸고 추정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실제 사전 질문지 요구가 있었다. 질문지를 사전 질문지라고 명칭을 붙였든 뭐든 어떤 질문을 정해서 달라. 미리. 예. 그런 요구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럼 저는 추가적으로 이 질문지에 답을 했는데 대묻지 못한다. 추가 질문을.
그것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왜냐하면 사전 질문지 의미가 사라지거든요. 추가 질문을 하면. 사전 질문을 해놓고 답을 했는데 또 물어봐요. 그러면 앞에 사전 질문을 정해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묻지도 못한다. 이런 말도 안 되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라면 이런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특검이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합의가 돼서 결국 대면조사를 하면 안 밝히겠지만 합의가 안 돼서 결국 대면조사가 무산되면 이런 것도 밝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때 저는 추가적으로 500원 과감하게 걸어둡니다. 미리. 네, 2,000원이 됐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있어야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다음 순요. 네, 새누리당 내부에서 친박 강경 보수 인사들의 목소리도요 덩달아 커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친박 청산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입장을 좀 선회해서 박 대통령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당의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정우택 원내대표도 탄핵 심판에 영향 미치지 말라면서 민주당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 인재, 김문수 이런 사람들도요. 탄핵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촛불 집회 비판에 바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 본인들이 이미 다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미쳐놨다. 이렇게 저는 들려요. 본인들은 다 미쳐놨으니까 너희들이 미칠 생각을 하지 마라. 이 헌재 주는 시그널이기도 하죠. 네. 우리 세력이 죽지 않았다. 네. 우리 말들을 듣는 게 좋을걸? 또는 함부로 탄핵 인용하면 좋지 않을걸? 우리가 살아있어. 이런 시그널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네. 사람인 이상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실제 그 루머 2명 그 루머가 만약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만약입니다.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그런 전제하에 말하자면 이제 이런 시그널은 괜찮다 그렇게 해도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있다. 뭐 이런 시그널이 아닐까. 물론 뭐 내부 결집력도 있죠. 예, 당연히 집회 계속 나오라고 15%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데 그럼 80%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부 결집을 시키고 이제 일단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 새누리당 이름을 바꿨죠? 자유당이든가요?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예. 야, 이름이 이게 몇십 년을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네. 되면. 40년대로, 예. 예. 자유당이라고 불리겠네요, 이제. 예, 그렇죠. 예. 예. 바꿔 불러드리죠, 자유당. 자유당의 새누리당.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 전국을 주도하고 바른정당을 흡수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나오겠죠. 네. 지지율 격차도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흥미진진하네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좀. 네. 흥미진진하다는 표현 말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주목하게 되네요. 네. 지난 11월, 12월 상황이 다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삼성 관련된 뉴스입니다. 어제 JTBC와 SBS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뒤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가지고 있던 삼성 SDI 지배력이 커졌는데 그래서 삼성 계열사들의 지분을 서로 돌려가며 보유하는 순환출자 구조도 강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위가 삼성 SDI가 보유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심사에 착수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 10월 달에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주식 1,000만 부를 처분하라 이렇게 결재를 했는데요. 그런데 2달 뒤에 이것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500만 주로 줄여서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뉴스네요.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게 이제 그 공정위하고 금융위였던가요? 금융위를 압수수색을 지난주 금요일에 성동격서라고 했었죠. 예. 네. 청와대 압수수색만 다들 신경 쓰고 있는데 갑자기 공정위하고 금융위를 압수수색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나온 이제 보도인 것 같은데
이 뉴스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복잡하게 막 여러 숫자도 나오고 막 순환 숫자 막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을 확실히 지배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거꾸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네, 그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라는 의혹이고요. 네. 공정위는 원래 순환 출자를 못하게 하도록 막아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순환 출자를 통한 지배력을 더 강화하도록 공정위가 막은 게 아니라 도와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 청와대 안종범 전 수석 종범실록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재용 부회장 지배력 강화를 도와줬다는 건데 이 관련해서 저는 또 하나의 500원짜리 배팅할 거리가 또 나왔어요. 2,500원인가요? 네, 2,500원으로 상승하는데 계속 올라가네요. 이게 굉장히 주시 뉴스입니다. 이게 아직 언론 보도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공정위 금융위 압수수색 했잖아요. 아무도 네네. 예상치 못하게. 공정위 금융위라는 게 이제 산업계 금융위가 잘 돌아가고 있나 이거 감시하는 데잖아요. 여기를 갑자기 덮쳤어요. 당연히 저는 삼성 재청구를 타겟으로 한다고 봅니다. 영장 재청구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이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삼성을 어떻게 도와줬는가 이걸 찾으려고 했다고 보는데 그럼 뭘 잡으려 했냐? 저 이 대목에서 500원을 겁니다. 2,500원으로 상승하고 자신감 상승하고 있어요. 계속 1,500원 먹었고요. 제가 거의. 삼성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빠가 아들한테 세금 안 내고 회사 물려주려고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세금 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었어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아빠가 재산 물려주려고 하는데 세금 안 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다 끝난 일이 아니에요. 삼성 입장에서 아주 큰 장벽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산분리입니다. 금산분리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삼성이. 그리고 그러나 삼성이 대부분을 무너뜨렸는데 못 무너뜨린 게 이거예요. 금산분리. 뭐냐면 산업, 그러니까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라는 거거든요. 네. 한 지주회사 밑에 두지 말라. 왜냐하면 산업회사에서 공장 돌리다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은행에서 빌리잖아요. 그런데 그 그룹 내에 은행이 있어요.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고객의 돈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법이란 말이죠. 이게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네, 공정한 시장 거래를 해친다. 그렇죠. 자기들이 자기 그룹 내에 은행이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쑥 빼가지고 자기들 돈이 아닌데 공장을 돌린단 말이죠. 사금고처럼 쓸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분리해라 이건데 근데 이게 삼성한테 딱 걸려요.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생명을 빼버리면 또 지배력이 떨어져요. 꼭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금산분리라는 법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억지스러운 해법을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중간 금융지주라고 하는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하도 말이 안 돼서 이 법안은 통과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요.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중간 금융지주 회사라고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추면은 얘네는 봐주자 이런 거예요. 중간 금융지주 회사. 하도 말이 안 돼서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어요. 네. 아무리 삼성을 봐주려고 해도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법에 해당되는 기업이 삼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삼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외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에 해당되는 재벌이 딱 삼성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정유라 말을 사주고 이거를 얻으려고 했다. 중간 금융지주회사 이게 만약에 이 금융이나 공정위에 뭔가 문서나 청와대 지시사항으로 나왔다. 이거는 바로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해당 사항이 삼성밖에 없거든요. 네, 핵심 민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중간 금융지주 회사 이거를 만약에 해주려고 했다는 게 연결고리가 확인되면 이거는 삼성밖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경쟁력 뭐 다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삼성의 금산분리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등장을 했다 이 안에서 그러면 이제 영장 재청구에 강력한 백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중간금융지주 회사라는 단어가 앞으로 등장할 거다라는 거에 500을 갑니다. 예. 계속 값이 올라가고 있네요. 예.
총 2,500원으로 올라왔어요. 네. 제목 정도밖에 못 읽습니다. 이제 하나 정도 제목 읽고 가셔야 되겠는데. 네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이런 발표했습니다. 모금운동 해서라도 임시정부 기념관 반드시 건립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셨네. 예. 이게 이제 그 국정교과서가 말하고 있는 임시정부를 부인하는 예. 국정교과서 현 정부의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임시정부 기념관으로 대항하겠다고 하는 불출마는 하지만 인터뷰 한번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어차피 이제 대선 출마도 안 하니까 부담도 없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님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이번에 탄생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안민석 의원이 참 균형적이면서도 이 기획력도 좋고 판단력도 좋으신 분인데 오늘 상당히 아침에는 상당히 좀 긴장하고 그래요? 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밤새 많은 걱정을 한 얼굴로 나오신 거예요. 즉 그 말은 그게 읽혔습니까? 네, 이렇게 그게 뭡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볼상사나운 모습 나오고 있죠. 예. 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은 네. 여러 가지 지금 변수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어오고 있죠. 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밤잠을 못 이루었겠죠. 국정농단 세력이 부활되면 저는 감옥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아니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안민석 의원님도 가셔야 되지만 김성태 의원님도 성취 못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는 보면은 이거는 연말부터 우리 교통방송에서 김성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주장했던 연말에 최순실 강제구인법 그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물꼬가 이상히 꼬였다 봅니다. 그 당시 너무 안일하고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 1, 2월 사이에 국정농단 세력들은 체력을 보강하고 세력을 그렇죠. 규합하면서 지금은 촛불과 태극기가 거의 비등하게 보여지는 그런 돈도 많이 상황이었습니다.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할까? 저는 이 야권의 대선 주자 또 제가 얌체정당이라고 뭐 이야기했지만 좀 사과드리고요. 바른정당 갑자기 바른정당과 손잡고. 바른정당 그 대선 주자들까지 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양식 있는 대선 주자들이 잠시 이거 선거운동 할 때가 아니에요. 대선 그러니까. 일정을 중단하고 박근혜 구속 그리고 박근혜 그 특검 출석 이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에서 한 목소리로 바른정당을 포함해서 대선 주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한 목소리로 외치고 국민들의 다시 양식과 상식을 결집시키는데 대선 주자들이 지금 앞장서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이 골든타임 놓치면은 대선 주자들에게도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지금 특검의 대면 조사가 원래 예정대로 의원님 하면은 대면 말고요. 대면 사무총장님. 예. 대면. 오늘 이제 원래 9일 날 새로운 조사 방식인데 대면 조사는. 예, 이 대면 조사 일정이 잡혔었죠. 예. 그렇지만은 청와대에서 이 개강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핑계를 이 대요. 개강된 반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일정이 공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대면 조사 일정을 비공개로 한다는 거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특검 사무실에 지금 언론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취재하고 있는데 차 타고 청와대 가는데. 특검이 대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을 그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청와대가 이 대면 조사를 또 기피하고 핑계죠, 핑계. 또 변호인단은 헌재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각가전 온갖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하는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전국은
어떻게 보면은 김칫국을 먼저 마신 대선 주자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될 시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특검이 연정되느냐 여부는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에 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내용과 행식을 모두 180도 바꿔 넣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즉 대통령으로서는 탄핵될 경우 그 이후에 신변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왜 그런 내용이 지금 중시되는가 하면요. 정치권에서 지금 조기 대선도 그렇지만은 이 특검 기한 연장도 탄핵에 인용된다는 전제를 할 때 매우 중요한 변수죠.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가 탄핵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을 믿지 못해요.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고. 상호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예. 김성태 의원님이 바른정당 사무총장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희망을 가지는데요. 사실 야 3당은 어제도 특검 연장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야 3당의 대선 후보자들도 그런 행보를 보일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전국의 캐스팅 보트가 바른정당에게 맞습니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바른정당이 특검 연장에 합의를 그래서 해줘야 돼요. 그 바른정당의 사무총장이 다른 분도 아닌 김성태 의원님을 선임했다는 것은 이제 얌체정당에서 바른정당으로 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최순실 특검은 역대 특검 중에서 가장 성공한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특검이 2월 28일 날 끝나지만은 진실 규명이 아직 제대로 안 됐잖아요. 의료 비선농단이라든지 외교농단 제대로 안 됐고 세월 7시간 퍼즐 맞추지 않았고 그래서 특검 연장이 필요한데 현행 특검법은 준비 기간이 20일이고 수사가 70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시에 대통령의 승인을 전제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한교안 권한대행이 승인을 하면은 특검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해줄 것 같죠. 예, 한교안 권한대행이 절대로 승인할 것 같지는 않아요. 특검 연장을 승인할 리가 만무하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국민과 함께 야 3당 바른정당이 이 지금 묘한 전국을 뚫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 3당은 지금 합의가 됐으니까 바른정당만 동의하면은 특검 연장이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안민석 의원님. 작년에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 이 관련해서 지금 특검 국회에서 합의하고 또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그것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박영수 특검이 70일 기한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기가 어려우면은 30일 연장한다. 30일을 연장하게끔 그때 교섭단체 그러니까 수석 부대표들이 협상을 하면서 네. 야권에서는 이걸 진작에 100일로 하자. 처음부터 100일로 하자고 했는데. 그래 했고 당시 새누리당은 이걸 수사하고 70일 하고 분명히 모자라면은 30일 자동으로 30일 해줄게. 자동으로 네. 이게 살상 우리가 협조해 줄게. 이런 상당한 전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준다고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너무 섣부르게 더불어민주당의 그 박주민 의원의 그 특검 연장 법안을 우선 승부수로 굴고 나오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올바른 전략이 아니라고 봐요. 그 우선 현재 박영수 이 특검법 이 최순실 국정농단 이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기일 연장이 합법적으로 30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30일이면은 특검이 대통령 대면 조사뿐만 아니라 기소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수가 근데 있어요. 이제 황교안 대행이 지금 안 해주면. 야권에서는 네. 황교안 지금 건행 대행이 30일 이 특검 수사기간 이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제 연장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또 그걸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면 저는 또 함정에 빠집니다. 근데 저 말씀 속에 바른정당의 묘한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안민석 왜냐하면 의원님은 황교안 그렇게 이야기하면 권한대행이 밤새 고민 중에 하나가 얌체 정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바로 잡는다 이렇게 해놓고 좀 전에 그래놓고는 또 말이야. 황교안 근황대행이
특검 30일 연장을 죽었다 깨도 네. 승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말씀대로 네. 특검 연장은 연장대로 가고 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네. 70일에서 120일 연장 이것만 사실 처리하면은 자연적으로 특검이 연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 박주민 의원의 특검법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바른정당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 제기는 김성태 의원님 문제 제기는 그러니까 저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연장을 압박해야지 일단 우선적으로는 황교안 대행에게 연장을 사실 결정할 시기가 아직도 남았는데 이게 빌미가 돼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김원준 네. 공장장님 우리가 조금만 좀 되씹어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를 지명한 적이 있었죠. 그죠? 네. 그때 이제 사실상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은 네. 대통령이 수용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국회가 대통령 쉽게 말하면 하야 본인이 내려오는 그 일정을 잡아주면 따르겠다고 한 겁니다. 네. 그때 그 내용을 사실상 지금 국민의당 박지원의 대표가 네. 상당히 야권의 입장 속에서 그 내용을 중시했었어요. 네. 그때 그걸 사실상 또 야권은 합의를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거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거부했죠. 이번에도 야권 3당이 지금 박영수 특검법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저도 이 한교안 지금 현재 총리 권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걸 이 수사기간 연장을 이거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바로 지금 안민석 의원 저희 얘기가 정답이에요. 그러면은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만일 한교안 지금 권한대행이 그걸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가 되면은 국회 차원에서 작년 연말에 합의해서 국회가 박영수 이 특검법을 만들 때 이 30일 기간 연장하기로 했으니까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걸 수용해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결의를 해줘. 의결을 해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그러니까 거는 예.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각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그걸 실천하는 그 모습부터 가야지. 그걸 뛰어넘는 걸 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데 바른정당도 특검이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바른정당의 입장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하고 네. 아마 우리 당의 입장도 특검 이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 사람이 그러시면 안 돼요. 사무총장 되셨다고 갑자기 오늘 아침 말씀이 많아지시는데요. 김어준 공장장 말도 막 끊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근데 김성태 의원님하고 저 얘기하고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특검 이건 연장 단순히 시도하다가 전술의 차이인가요? 예. 특검 연장 하다가 안 되면은 특검법 관철시키는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카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연하게 이 카드 저 카드를 그러면은 저는 이제 쓰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바른정당의 정체성이 자꾸 부각이 안 돼서 이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총장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네. 제 말은 지지율 뭐냐면 올라갈 겁니다. 그죠? 특검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 그러니까 절차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런 말씀이시면 특검을 연장하라고 황교안 대행에게 요구하는 거는 먼저 발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바른정당에서 특검을 연장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입장을 분명히 하면 그게 또 사무총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은 앞으로 사실은 저 김성태 의원님은 대표급이시거든요. 저분이 제3당의 사무총장이라는 거는 이건 한국 정치가 뭔가 이게 잘못돼 가는 거예요. 사무총장이 아니라 근데 대표가 아무튼 돼야 앞으로 되는데. 예. 바른정당의 사무총장 김성태 사무총장의 말씀은 곧 바른정당의 정책이자 의지로 보면 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특검 연장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바른정당의 입장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민석 의원이 수도권 내리 4선의 내공을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뭐 즐겨 쓰시는 말씀이 엮는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게 엮는 거예요. 네? 그게 읽혔습니까? 지금 뭐 바로 앞에서 읽혔어요? 이렇게 엮어내는데 그걸 못 읽으면은 그건 제가 수가 낮아요. 성찰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탄핵 심판 결정이
현재로서는 3월 두째 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잡은 그런 마지막 변론 기일이 2월 20일이기 때문인 거죠. 2월 20일이 결론은 정상적으로 마지막 변론 기일로 이렇게 그래야 됐을 때 그럴 때 이게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된다고 해도 특검 수사기관인 2월 28일 안에 결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의 현직이 유지돼 결론은 대통령의 현직 기간 중에는 특검이 수사를 못한다는 얘기죠. 기소 대상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지금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이 특검 연장하라고 강하게 한겨레 대행을 압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박영수 지금 현재 이 특검팀. 절차는 예. 이 특검팀이 요청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사기간이 부족하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다 그러면은 지체 없이 예. 한교안 권한대행께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작년에 박영수 이 특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 특검은 30일을 연장하기로 분명히 합의가 되고 예. 이건 대국민께 공포가 된 사항이니까 예. 이걸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정말 말씀 많으시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뭐 사무총장 취임 기념으로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특검이 요청을 하면 바로 특검을 연장하라고 이제 바른정당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예. 문제의식과 대안은 저하고 비슷해요. 예. 근데 그 방법론이 문제는 하나 더 이것을 추가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인가인데 그 첫 번째 계기를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촛불 광장으로 네. 바른정당을 포함한 야권의 대선 후보자들이 유승민, 남경필, 이게 선거운동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손학규, 안철수, 문재인, 안희정, 또 이재명 이런 분들이 또 천정배도 있죠. 이번 토요일만큼은 촛불 시민들과 함께 광장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고 묘하게 흘러가는 이 물꼬를 다시 되돌려서 네. 한 달 전 12월 말로 이걸 되돌리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는요, 큰 위기를 맞게 될 바른정당이 수도 있어요. 촛불 집회에 가면 가장 인기가 좋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이 특검 연장이나 이런 사안에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다는 걸 일반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잘 안 보이셔, 근데.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지금 네. 뭐 학교 급식실 방문하고 재래시장 방문하고 그럴 때가 대연정 아니다. 논란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대선 주자들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뭘 걱정하는지를 잘 읽어서 이 민심의 흐름을 타고 가야지 모두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죽 써서 개 주는 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민석 의원께서 대체로 좀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동안 야권에서는 솔직히 김치국 먼저 마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셨죠. 네. 정치권에서도 이 탄핵 국민이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은 마당에 뭐 너무 이미 특정 지금 후보는 거의 대통령 된 것 마냥 바른정당 후보들도 조직 많이 마셨어요. 체계가 의원님. 잡히고 말이야. 그렇게 국민들에게 거의 대통령 수준의 뭐 각급 군이나 기관으로부터 어전 벌써 대우받고 이거 옳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섣부른 대선 노름을 지금이라도 접어야 됩니다. 현 시국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습할 것인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 헌재가 아직 탄핵 결정, 인용 결정도 하지도 않았는데 거의 뭐 대통령 조기 대선은 확정이 되었고 이미 그 선거에서 누구는 벌써 대통령 된 것처럼 이렇게 가져가고 이걸 우리 사회가 수용하는 이 시스템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참에 바로 잡고 가자는 지금 혼자서 1분 30초 말씀하셨는데요. 저 말씀에 토시 하나 고치지 않고 제가 그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야권의 대선 후보자들이 마치 다 된 밥상인 양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양 너무 자만하고 방심한 그 결과가 이런 묘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이나 국민과 촛불과 야당의 대선 후보자들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바른정당이 여기에 합리하면
저는 훨씬 더 인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역시도 바른정당이 좀 중대한 절대절명 기로에 선 게 정말 얌체 정당이냐 바른정당이냐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유승민, 이번 주 토요일 나오시죠, 안경필 형님. 두 후보에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사무총장께서 나오라고 엄명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는데 그걸 강요하면 안 돼요, 상대에. 지금 야 3당의 문제도 그런 거예요. 이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이 지연 전술로 급기야 지금 탄핵 선고 연기설까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탄핵 기각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단식하고 여러 가지 우려하고 과연 이 대한민국이 어떤 혼란을 맞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가져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 탄핵 심판을 야 3당이 헌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가져가면 또 안 돼요. 그건 헌법에 헌재의 이런 독립성을 갖다가 유지해주고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국민적 가치나 정치권으로서의 기본이 있는 건데 이것 여차 잘못해버리면요. 그냥 헌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정치권의 야 3당이 그렇게 가버리면 대러 국민들한테 우리 국회가 그 어렵게 국민들의 압도적 어떤 그런 다수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그 상황에서 국회 표결을 가지고 가결된 상황 아닙니까? 이 탄핵소추가. 이거는 헌재에서도 이런 국민의 뜻을 대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존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를 가져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지금 나는 야권이 정말 이거는 좋습니다. 신중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혼자서 2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바른정당도 야권이에요. 자꾸 야권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유승민, 안경필 의원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강화문 촛불 나오시면은 제가 두 분을 업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보기엔 의원님이 이 물꼬를 안 바꿔 업어주셔도 나갑시다. 사람들이 굉장히 반길 거라고 봐요. 네. 제가 목마도 태워드리고 업어드릴게요. 안경필 의원님은 몸집이 적으셔서 제가 목마까지 태워드릴 수가 있어요. 저 그래서 안민석 이번 주 토요일 의원이 날 왜 국민과 함께 이 남경필 물꼬를 한번 바꿔보죠. 지사를 저렇게 끔찍이 애끼고 위해 주는가 하면요. 안민석 의원은 솔직히 본인도 정치적 속셈을 똑바로 이야기해야죠. 본인 다음 이제 경기도지사 이제 준비된 사람이에요. 아, 그게 읽힙니까? 제가 뭐 다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그게 읽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국정 혼란을 감안하면은 국정 안정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지금 해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 자체가 절대 졸속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헌재 재판관들도 이 국민 정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절대 그 사람들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그동안 이 헌재가 대통령 이 변호인 대리 변호인들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로 지금 이제 헌재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 헌재 재판관들이 절대 모를 분들이 아니에요. 오늘 김성태 사무총장님 아침 조찬 특강하시는 날 같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혼밥 얘기 해명하고 가셔야 돼요. 지난주에 안철수 대표 혼밥 한다고 7분 동안 얘기하셔가지고 항의가 많았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혼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 며칠 사이에 국민당 의원 쪽에서 야, 나 안철수하고 밥 먹었어. 안철수하고 밥 먹었어. 그런 분들이 몇 분 출연하셨기 때문에 혼밥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이야기 취지는 안철수 의원이 야권의 지도자로서 우리 야당 의원들과 소통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7초 하시면 될 일을 7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제 취지는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과 소통을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함께 밥 강화문 먹었다는 나가자.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아니요, 피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셨죠? 네. 이게 왜냐면, 예. 지난번에 검찰 조사도 받겠다 그랬다 이런저런 말로 나중에 피해갔잖아요. 세상에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 본인이 임명한 서울지검장, 본인이 임명한 각 차장검사,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건데, 그게 불공정하다고 나중에 말을 바꾸면서 지금 조사를 피해갔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게 실은
안종범 씨 수첩이라든지 정호성 씨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런저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검찰에서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차고 넘친다고 표현됐죠. 예. 예, 그러면 자, 대통령 본인은 뭐라고 이제 본인한테 유리한 우리가 정규제 TV 인터뷰할 때 봤던 내용들 그런 식의 기조를 가지고 이렇게 뜸떠든 변명을 할 터인데 검찰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자, 이 녹음 내용 당신 들어봤지 않느냐 아니면 안종범 씨 수첩에 이 문구는 무슨 뜻이냐고 구체적으로 들이대면서 물어보면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할 말이 한마디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옆에서 아무리 변호사가 도움을 준다 그러고 아무리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이 수사관이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이유를 해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이 이 객관적인 물증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무너지게 될 터인데 그런 상황을 안 겪고 싶은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이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이제 들어가서 조금 두드러 맞는 뭔가 좀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자기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런 유혹도 있긴 있겠지만 큰 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득실을 계산해 보면 이런 검찰의 냉정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한 추궁 앞에서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할 방법이 없다 보니 결국은 그래서 검찰 수사도 피했던 것이고 특검 수사도 피하기 위한 명분만을 지금 찾고 있었는데 그게 조사 일자가 유출됐다고 하는 그 핑계를 잡아서 지금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읽힙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1,500원을 배팅을 했었는데 안 할 거라고.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 이 특검법 12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건의 대국민 보고라고 하는 조항을 이 최순실 특검법에 특별히 넣어놨거든요. 저희 국회에서. 네. 그래서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조항을 아예 저희가 만들어줬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런 저 조항을 넣어놓지 않으면 형법에 있는 피의사실 공표죄 조항하고 충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예 특검으로 하여금 소환 일자라든지 조사와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서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이 근거 조항을 만들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대통령은 이 조사 일정 이게 밖으로 누출됐다고 지금 거부를 하는 거니까요. 네. 사실은 전면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행태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건데 네. 이게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그 핑계가 대중적으로 설득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나 걸리기만 하면 그걸 가지고 거부할 심산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거부했고 이대로 가면 끝내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경우에 특검이 대면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이론적으로만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보면 헌법에 보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탄핵돼서 권한이 정지된 사람은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법조계에 떨어진 숙제거든요. 예. 그러면 권한이 정지돼 있으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강제로 잡아와서 48시간 동안은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 법조계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한데 예. 어쨌든 직무대행이 있는 상태니까 가능하다라고 가령 해석을 하고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발부를 한다고 치더라도 네. 지난번에 우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불발로 끝났지 않습니까? 경내 진입 자체가 안 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청와대 경호실에서 무력을 동원해서 이게 못 들어가게 아예 막으면 사실은 군인이라든지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청와대 경호실을 무력으로 제압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방법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씨가 사실은 뭐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은 집행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네네. 특검으로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방법은 실제로는 없다. 본인이 거부를 했을 경우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여론의 압박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 박근혜 대통령 이분이 여론의 압박에 꿈쩍하실 분이 아니어서 여론을 전혀 못 느끼시는 특수한 감각을 가지신 분이라 자. 네.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특검 연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야 3당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특검법상의 연장 권한은 한교안 대행에 있는데 이게 거부할 거라고 하는 전망이 많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부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런 이유는 왜냐하면 예. 저희가 이제 검찰 내부에서 황교안 총 권한대행도 지금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된 사람에 대한 수사기간이 기본적으로 10일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을 추가로 더 연장해서 이제 20일을 이렇게 이제 수사하기도 하는데 검찰 내부에서 10일 수사기간이 만료돼서 한 번 더 연장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검찰 내부적으로 거부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그런 전례만 네. 가지고 지금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을 더 수사하라고 승인해 줄까요? 근데 예. 황교안 총리가 만약에 이거를 승인을 안 하게 된다면 예. 본인 스스로도 이 수사 방해 세력으로 이 방해 세력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자임한다는 것은 워낙 분명한 거고 스스로도 그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합리적 양식이 있다. 합리적 추론은 당연히 그렇고 네. 상식 수준에서는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게 상식과 합리적 추론의 범주 내에서 반응하지 않잖아요. 이때까지 보면은 여론을 그렇긴 하죠. 예. 그렇긴 하죠. 그걸 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긴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하겠지 이런 이런 전망이. 대한민국의 범죄자 집단들이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조사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제 수사를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이게 언론 앞에서 떠드는 이런 집단들이니. 그러니까요. 정수 말대로 이게 합리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야 이거 이제 특검법 개정안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의 승인이 필요 없는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이거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네. 특검법 개정안도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바른정당이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른정당이 지고 있고요. 근데 바른정당은 지금 동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지금 어쨌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가지고는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이 차별화의 길을 분명히 걸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제 이제 장제원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헌재 재판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 측에서 시간 끌기 그만하라라는 성명이 나온 것을 보면 네. 그런 걸 보면 이 별도의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바른정당이 동의를 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기는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또 일각에서는 이 헌재 이 결정에 대해서 뭐 승복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보수의 뭐 단일 후보를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언동을 하는 걸 보면 약간의 좀 의심스러운 대목도 없지는 않습니다.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결국 이게 더군다나 여야 합의 사안이라서 네. 법사위원장은 자기는 그냥 이 법을 통과시켜 상정시킬 수가 없고 여야 합의를 먼저 하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합의에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긴 하죠. 그래서 이게 남는 거는 그 국회의장 직권상정 하나 남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직권상정도 사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돌파하죠? 국민의 영혼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이게 저희들이 무언의 촛불 시위를 삼청동에서부터 헌재 앞까지 그냥 쭉 그냥 한 줄로 이어서서 이 침묵의 촛불 시위를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그 2부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야 이거 지금 선거운동 할 때가 아니라 모든 잠재 대선 후보들이 활동을 멈추고 다시 지난 12월 말처럼 네.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거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국면을 넘어가야 비로소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진입을 하는 첫발을 내딛는 것이고 여기서 헌재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물론 12월 대선이긴 하지만 이 고통을 저희가
10개월 이상을 더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아, 이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예, 국민적으로 마음도 갈갈이 찢기고 또 경제 문제도 그렇고 그 어느 것 하나 지금 해결될 수 없는 상황들이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제 특검 연장이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에, 네, 이제 그 특검에 파견 나왔던 검사들도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 경우에 그 과거 전례가 이제 국정원 댓글수사팀을, 네, 공중분해했는데 그 방식이 이제 인사를 통해서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특검 연장 안 된 상태로 검찰로 돌아갈 경우에 황교안 체제 하에 있게 되는데 그 네. 경우에 이제 황교안 대행이 검찰 인사를 다음 주에 해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병우 라인이라든지 혹은 뭐 이 수사 의지가 강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간부들을 라인업을 한 다음에 네, 그 밑으로 이제 이 특검에 파견 나왔던 검사들을 집어넣는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밖에서 보기는 잘 모르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유지가 되게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 공소유지가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검찰 출신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근데 공소유지는 지금 기본적으로 특검 측에서 하는 문제여서 네. 이제 그 부분은 별 걱정은 안 하실 것 같고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인사 문제도 지금 검찰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평검사 인사는 한다. 하지만 부장검사라든지 검사장급 이상의 간부급 인사는 일단 정권이 바뀔 때까지는 안 하고 이제 그대로 간다. 예.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방침이었는데 네. 또 나오는 얘기로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 간부급도 하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 우려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지금 가령 최악의 상황을 이제 이게 발생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발생해서도 안 되고 발생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게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을 가정법 2% 놓고 얘기를 해본다고 치더라도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5% 남짓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은 화가 나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겠지만 어쨌든 12월 대선이라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금 현재 극우 보수 세력이 정권을 다시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읽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인사권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포진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예. 그 사람들이 그러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수사를 하고 실제 행동을 할 것이냐, 예. 작전 명령을 들을 것이냐,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이고 하는 척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 정권이 관료 조직에 대한 통제 권한이 그렇게 세지 않고 매우 약화돼 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검 수준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특검 말입니다. 수준의 특검처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는 것은 어렵대. 예. 그렇다고 거기에 반해서 역풍을 만들어내는 또는 현재의 특검이 이루어왔던 수사 성과를 부인하는 또 다른 반대 측면에서의 어거지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걱정하는 거죠. 워낙, 어쨌든 오랫동안 집권해왔던 세력이고, 기본적으로 네.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그 국민들이 80% 가까이 탄핵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탄핵이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 지연시키고, 네. 또는 뭐, 특검도 이렇게 연장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대면 수사도 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들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80%가 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꾸역꾸역 끌고 가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억지지만. 그래 봐야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네. 잠시 물줄기의 물살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고 잠시 조그만 격가지 물기를 낼 수는 있겠지만 큰 틀의 흐름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할 때 또 검사를 할 때 해보면 그 나쁜 놈에 대해서는 아무리 한 변호사를 선임을 해도
그 본질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예.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지금 보수 극우 우경화되고 있는 이 세력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그거를 용납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 훨씬 넘어섰다고 보입니다. 마음은 용납하지 않는 여론조사만 봐도 분명히 드러나죠. 80%가 여전히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고 믿으니까요. 그 여론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국민들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요. 일상이 있고요. 자기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예. 싸워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네. 그걸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낙관적으로 보기만 해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싸워야죠. 그러니까 말이죠. 노력해야죠. 자,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분명히 12월 1월과는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서 새누리당 측,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를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혹은 자신감 있는 척하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네.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때 흐름을 잠시 느리게 한다든가 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발표 시기를 좀 늦추게 한다든가 발표를 하더라도 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것 같은데 헌재 같은 경우에 네. 헌재는 여전히 인용될 거라고 하는 전망이 높긴 하나 그러나 불안하다고 하는 이제 시각도 많거든요. 여러 가지 루머들도 많이 불안하죠. 나오고 불안하죠. 예. 의원님 불안하시죠? 네. 숫자가 일단 지금 절대 숫자 3분의 2가 아니고 절대 숫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슬아슬해요. 예. 근데 모분수가 9명에서 지금 8명으로 줄었고 그걸 또 7명으로 줄인 이후에 지금 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엿보이기 때문에 예. 불안한 거죠. 거기다가 세상에 옛날에 무슨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을 했다고 하는 김문수 의원 같은 분이 지금 이 태극기 집회 나가고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탄핵되면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어떤 반동적인 행태를 보고 있으면 그분은 한 달 전에는 탄핵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맨 앞줄에서. 예. 예. 그래서 이런 행태들을 보고 있으면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정말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가 보면 황교안 씨 지지율이 지금 15% 넘어갔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과거에 콘크리트 박근혜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다시 결집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면 저희들이 불안하긴 한데 네. 이게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우리가 세상에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의 방법으로 삼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도 이번 주말에 광화문에 나오실 예정이신 거네요. 광화문이 아니고 저는 광주에서 나갈 생각입니다. 아, 그렇죠. 참. 예. 예. 아, 이게 일반 국민들로서 이렇게 권력을 손에 쥐고 있지 않은 일반 국민들로서는 그리고 야당도 당장 그런 움직일 그 실체적 힘이 없으니까 의지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헌재도 80%의 국민들은 여전히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뜻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헌재는. 그렇죠. 이게 헌재고 법원이고 나중에 이제 개헌을 하고 법을 바꿀 때 공중분해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예. 지금 헌재 재판관 중에 미친 척하고 그냥 탄핵 반대해버리면 이게 방법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점점 과격해지신다. 미친 척하고. 예, 김어준 총수 말대로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가령 뭐 경우에 따라서는 헌재 재판관의 개인적인 약점이나 그 헌재 재판관 또는 그 주변 사람, 주변 가족, 친지들의 개인적인 약점을 찾아내서 협박을 한다 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우려하는 거죠. 예.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판사판이니까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순간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 이게 이제 석 달 전에도 14%, 15%, 뭐 13에서 15 사이였어요. 그 정도 수치의 국민들은 기각돼야 한다. 그것이 지금 거의 고스란히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 혹은 새누리당의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분들은 이제 콘크리트로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극우라고 분류되는 정치 혹은 그 국민 여론은 한 10%, 15%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한 80여 프로의 일반적인 국민들은 여야 혹은 뭐 진보 보수 상관없이 이 정도 했으면 탄핵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중요한 거는
15%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네. 그래서 저랑 의원님과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났다. 네. 자, 이거를 힘써 주십시오. 이 방송을 듣고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걱정해서 거리로 나갈 것이고, 또 기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쾌재를 부르실 텐데, 국회에서 어떻게든 특검법이 연장되도록 혹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세요. 예, 일단 개정안 통과보다도 좀 더 눈앞에 있는 것은 연장이죠. 연장부터. 달 말까지니까 연장시키면 한 달 정도 더 수사를 하면 어쨌든 이게 특검 자체의 수사는 실은 이 전국에서는 약간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고 탄핵 심판이 3월 13일 이전에 나오는 것이 본질적인 목표거든요. 예. 탄핵 심판만 그때까지만 해서 탄핵 결정만 나오면 그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청산할 부분도 청산을 하면 되거든요. 자, 저희들 하긴 노력하겠습니다. 공화당도 어제 지금 박지원 대표 또 정당 심상정 대표 또 저기 추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야3당 대표 회담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피력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법사위를 통해서도 현재 이런 의견들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상황이 만만치 않으니까 자주자주 연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변인 되셨으니까. 네. 그것도 자주 불러주십시오. 수석 대변인이시니까.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당 김경진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못 보여드려서 한스럽습니다. 제가 이 패션을 볼 때마다 야 세련됐다 세련됐어. 야 나이를 있게 만드는구나. 20대들도 따라 하면 세련되다고 칭찬을 받을 그 정도의 패션을 구사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칭찬을 하고요. 자, 오늘 사실 그 얘기부터 잠깐 해보면 걱정이 되시죠, 요새. 당연히 걱정되죠. 예. 갑자기 며칠 사이에 네. 불안감이 훅 올라왔어요. 글쎄 말이죠. 예.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신호탄처럼 느껴져요. 500원 버셨죠. 1,500원. 1,500원 다. 예. 오늘 500원, 1,000원 추가했어요. 두 가지 더 글쎄 걸었습니다. 말이죠. 예. 저기. 저도 뭐 안 될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에. 예언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니, 저는 스피커가 없으니까. 딱 적절한 타이밍에 글쎄. 예언을 해서 제가 1,500원을 벌게 생겼어요. 지금으로서는 한 90% 이상의 확률. 오늘 제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 또 하나 특검 연장은 안 될 것이다. 아니요, 그거 그건 안 말고요. 했어요. 두 가지 예언을 더 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어떤 무리한 사항이 있는데 네. 특검이 그걸 나중에 정말 대면조사 안 하면 공개해버릴 수 있다. 네. 서로 이제 양측이 이제 감정이 격해졌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만약에 공개된다면 공개된 사안 중에 질문지를 미리 달라라는 내용이 있었을 수 있다. 그게 등장한다는데 500원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 특징상 네. 뭘 물어볼지 모르는 특검 앞에 나갈 리가 없다. 근데 물론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요구를 했을 거라 본다. 저는. 근데 질문을 뭐 한 1,000가지는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어떻게 외워? 많이 들이세요. 그러면 시간 제약을 뒀겠죠. 1,000가지를 줘도 시간 제약을 뒀겠죠. 네. 틀림없이. 그래서 사전에 질문지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거라는데 500원 또 걸었습니다. 제가.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걸었던 게 삼성이 왜 공정위 금융위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네. 예. 갑자기 그것도 굉장히 예, 갑작스럽게.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 삼성 때문이라고 보고. 삼성이 해결하지 못한 게 이제 금산분리 때문에 삼성생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편법으로 중간 금융지주회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걸 해결해주는 방안을 이 삼성에서는 끊임없이 원했어요. 네. 근데 이 말도 어려워. 중간 금융지주 회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자. 이거는 적용 대상이 삼성밖에 없어요. 오로지. 네. 이게 만약에 되면 무조건 삼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가성을 인정하려고 찾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공정위 금융위를 압수수색했다는 건 요게 있나 확인해 보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중간 금융 지수 회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500원 걸었다. 제가. 그것도 다 벌겠는데. 좀 크게 거세요. 총 2,500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의. 네. 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네. 자, 불안한 상황에서 오늘 아이템을 잡으신 건 뭡니까? 오늘 글쎄 지금 출마 선언한 하도 많으니까 요새. 공간의 정치학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대선 후보들하고 엮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탄핵의 판결이 굉장히 다시 이슈가 돼가지고 예. 조금 그렇지만 또 갑시다. 저는 뭐 다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일단 네. 오늘 준비한 아이템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네네. 그거를 그래서 아니 그리고 최근에 좀 재밌는 사건들이 좀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 출마 선언이 선언을 이어지고 하는데 있는데 네. 어디서 하느냐를 보고 이제 공간을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보시죠. 아니, 뭐냐면 일단 이게 재밌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또 다 리서치를 해봤죠. 한번 누가 어디서 했나. 근데 사실은 지금 여권에서 더 많이 출마 선언한 거 아세요? 맞습니다. 새누리당에서 10명 정도 나온다고. 나온다는데 지금 출마 선언한 사람은 되는 네. 사람들이고. 앞으로 5명 더 그다음 한다는 얘기죠. 바른정당에서 2명 네. 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실내에서 다 국회 아니면 도청 아니면은 어디 무슨 출판 기념회에 가서 하고 다 네네. 그랬어요. 근데 야권에서만 자꾸 밖에 나와서 해.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러네요. 야권에서만 되게 아마 유일하게 나왔던 사람, 밖에 나와서 한 사람이 박근혜 후보였을 겁니다.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영등포 스퀘어에서 했는데, 타임스퀘어에서 했는데, 좀 그것도 참 이상하게 그때 생각을 했는데. 왜 타임스퀘어였을까요? 그 사람은 난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광장은 훨씬 생각을 넓은 했죠. 광장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영등포 스퀘어 같은 건 그건 완전 사적 공간인데 사실은. 네. 그게 아마 본인 마음에 더 들어서 그랬나? 나 그건 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아마 했어요. 이게 스퀘어라는 단어 때문에 광장이니까. 아, 근데 일단 야권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는 이유가 뭘까? 야권이기 네. 때문일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그렇게 했어요. 오히려 이제 이 민주, 진보 이런 분들이 일단은 소통하기를 좋아하고 네. 시민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밖에 나와도 두렵지가 않죠. 왜냐하면 어느 질문이 나와도 뭐 대답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밖에 나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좀 공개성이라고 하는 게 좀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래서 보수 진영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절차와 형식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방점을 두는 분이라 밖에서 이거 어수선하고 아 근데 그런 걸 솔직히 싫어하는 것 이번에 같기도 하고. 남경필하고 유승민 위원 두 분이 네. 아마 국회에선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시간이 좀 있었으면 사실 밖에서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성향이 그럴 수도 그분들 있습니다. 성향이. 근데 이번에 반기문 들어오기 전에 유엔 총장 들어오기 전에 빨리 하려고 막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회에서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으면 좀 볼만한 얘기거리가 좀 나올 수 있었을 특히 텐데. 남경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각이 좀 젊다 보니까 글쎄 말이죠. 좀 색다른 곳에서 했을 법도 한데.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하려면 어디서 했을 것 같으냐고. 네. 근데 아니 이제 왜냐하면 사실 하려고 그래도 마땅한 그렇게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데가 뭐 광화문에 세종대왕 앞에서 한 거는 손학규. 예. 그다음에 불출마 선언을 한 거는 덕수궁 앞에 누가. 그다음에 서대문 형무소 앞에 문재인 후보가 했었고. 지난 대선 때 했었고. 그래서 예. 또 그다음에 또 누가 했나. 거기는 이제 본인이 수감 생활을 거기서 했다고. 네네. 네. 그리고 그거 땅끝 됐죠. 마을에서 해남 땅끝 마을에서 또 김두관 후보가 했던 맞습니다. 적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바깥을 잘 다녀요. 바깥을 잘 다녔는데 이렇게 그리고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가 정동국장에서 했어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정동국장에서 했는데 그때는 네. 그 스타일을 꾸긴 게 왜 청계천에 먼저 사진을 찍고 나서 거길 걸어가냐고요. 그래서 스타일 되게 꾸겼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스타일을 구겼다고 하죠. 표현. 아니 꾸긴 거나 뭐. 네. 스타일을 꾸깃 되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했는데 근데 이번에 안희정 후보가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할 건 안희정 후보가 대학로에 가서 했어요. 대학로에 한 극장에 가서 했는데. 극장에 가서. 네. 대학로 오랜 터줏대감 중에 한 분이시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 거기 이제 선택을? 대학로라는 그 거리 명칭 때문에도 좀 젊게 느껴지고. 네. 실제 젊은 층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죠. 네. 예. 그리고 왜 했을까요? 극장이 많고. 극장이 많아서 일단은 인프라 때문에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왜냐하면 따지면, 이번에 예. 했던 게
증문즉답이라는 거에서 한 아, 4시간 동안 했거든요. 실시간으로 이제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글쎄요. 그러면은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극장을 찾았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 됐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한 게 처음이에요. 대학로에서 한 게 처음이고 증문즉답이라는 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러니까 대학로라는 공간이요. 네. 그러니까 젊은데 또 낭만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가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않고 저는 굉장히 퓨전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가 굉장히 굉장한 퓨전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가 지금은 이제 홍대 앞도 안 그러지만 굉장히 인디하고 네. 언더하고 굉장히 프리하고 이런 좀 속성이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판타지가 있는 데가 대학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극,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모여있고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글쎄요. 네. 실제로 모여 있고 그리고 소극장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연극인들 대학로에서 많고요. 많이 일어났고요. 상당히 좀 크리에이티브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 근데 하여튼 이 퓨전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그거를 요새 안희정 후보가 하는 거 보면은 퓨전스러워요. 여러 가지가. 뭘 퓨전을 하셨을까? 증문즉답이라는 걸 가지고 나온 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뭐 나올 때 또 도깨비 얘기를 하기 그렇지만 도깨비 OST를 틀고서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또 딱 또 포스터 하는 게 도깨비 패러디 한 걸 자기 부인하고 도깨비 패러디 한 걸 갖다가 또 이런 거 한 거 보면은 그리고 지난밤에도 어떤 TV 프로에 나와서 버스커라는 걸 해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 예능 프로가 있는데 예능 센스가 상당히 있으시대 보니까. 예능. 성장판이 열렸다고 요새 표현하고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열린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퓨전스러움 그런 걸 가지고서 대학로를 선택하신 건지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안희정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저는 세종시에서 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본인의 정책 중에 하나가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를 아니고 광화문으로 나오겠다라는 건 너무 약한 것이다. 오히려 세종시에다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런 판단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안희정 도지사가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낮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수도권을 굳이 출마 선언하는 지역으로 골랐을 가능성도 좀 물어보진 않았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딜레마인 거예요. 지난밤에 본인이 얘기하신 게 우리나라의 이 인서울이라고 하는 일종의 컴플렉스 서울에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걸 비판을 하시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은 할 수 없이 표를 얻으려고 그러면 지금 인서울에 들어와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로라고 하는 이미지를 차용했죠. 솔직히 대학로라는 데는요.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의 27개 도시에 대학로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 근처는 다 대학로에는 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장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요새 만들어내는 정책들도 상당히 퓨전 제가 아주 굉장히 좋게 표현해서 퓨전스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짬뽕입니까? 아니 뭐라고 얘기해서 상당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거.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최근 이제 안희정 도지사가 주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안희정 도지사의 사례를 드신 것 같고 이재명 약 한 달 전에 얘기했으면 이재명 시장이 아니 그건 저는 좀 따로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공장이라고 하는 거에 공장이라고 하는 공간에 숨어 있는 이 여러 가지 심볼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은 안희정 도지사의 이것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별도로 따로 나누시고 별도로 하고.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공장. 네. 그리고 이 공장이 사라져가는 공장의 시대의 공장에서 본인이 이제 공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직공 출신이다 보니까 실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걸 다루실 줄 알았는데 일단 오늘은 이걸 다루고 오늘은 하고 이재명 시장님은 따로 다뤄드릴게요. 안희정 도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그리고 앞으로 보수 후보들도 좀 앞으로 다른 후보들이 나오면 다뤄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보수 후보들 아니 왜냐하면 저는 좀 바깥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간의 이미지를 뭘로 생각을 하느냐고 그것을 자기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출마뿐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가끔
김어준 총수께서는 당시에 대학로에 왜 가셨어요? 벙커 할 때? 그때는 저렴했고요. 저렴해서 가셨다. 그것도 물론 있어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규모로는 굉장히 너무 비싸가지고 네. 하여튼 복잡한 사정이 있었는데 대학로도 좋죠. 예. 네. 분위기 자체도 분위기가 좋다는 거는 대학로가 처음 지금의 분위기를 가졌던 그 주말에 왜 교통 통제를 아예 해버리고 네. 해방공원처럼 만들었을 때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이미지가 아직도 있어요. 대학로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대학로라는 게 참,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에요. 왜냐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 자유공간이라는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네네. 자유공간? 그 다음에 우리,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오센틱한 데입니다. 네. 왜냐하면 누가 만들려고 그래서 원래 거기를 관해서 만든 거는 그냥 주거단지로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자기네들 방식으로 바꿔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창조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센틱이 뭔지는 아시죠? 네. 굉장히 아는 척하고. 네. 굉장히, 왜냐 그런 공간이 잘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제가 퓨전스럽다는 게 아까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보수적인 거하고 전위적인 게 막 섞여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상업화가 많이 됐으면 아시기도 해요. 저는 근데. 물론이죠. 네. 근데 거기는 상업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안희정 지사의 요새 이 핵심 키워드하고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가 상당히 또 저는 흥미로운 인물인 게 사실 그 충남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보수적인 데입니까? 네. 거기서 지금 도지사 지금 한 7, 8년째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바꿔가는 그렇지만 본인의 심지는 굳은 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거하고 연결이 돼서 상당히 재밌는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어울리는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그 서울 저기를 나와서 하려면 그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에요. 네. 아직 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친박 지정 있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선언을 하지. 김문수 전 도지사 같은 경우도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김문수, 홍준표, 뭐 이왕구 이런 사람? 이현구 의원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은 이제 그 바른정당에서는 출마 선언을 대부분 해버렸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안철수 아직 안철수 전 대표는 출마 선언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안 했습니다. 아직 안 지금 했군요. 제가 궁금한 게 안철수와 문재인이 어디를 고를 것이냐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틀림없이 장소를 상징적인 곳을 고를 그렇습니다. 텐데 네. 보수 진영에서는 대부분 이제 실내나 국회나 이런 자꾸 선택하니까 어디를 권하시는지 친박 진영에게 권하는 곳은 어디다. 그 숙제를 주세요. 나 그런 금방 못해. 청와대 앞에서 해야 하나요, 이분들은? 여하튼 태극기가 큰 데서 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태극기가 큰 데서. 태극기하고 성조기가 같이 있는 곳. 그런 숙제를 주시니까 미 대사관아. 아니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이거는 굉장한 생각거리인데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오센틱은 고유한 진본인 그들만이 가진 이런 뜻이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